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의 어느 북튜버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의 아주 작은 화면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그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서 노트북을 켜고 방송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인가 봅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추억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군가의 것이기도 나의 것이기도 당신의 것이기도 한 추억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더더욱 궁금해졌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와 읽었습니다. 나이 76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린 지 5년 만에 단독 전시로 데뷔를 했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출연으로 시작해서 타임지 커버를 장식한 분이건, 크리스마스 카드로 1억 장을 팔았건, 독립기념일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백악관에 걸려져 있는지 등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하여 나이 들매 시간과 추억과 공간의 화폭이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곁에 두고 함께 바라봐지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색깔의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는 내내 가슴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의 글과 그림에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좋은 일, 나쁜 일 등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어요. 시련이 있을 때에는 그저 훌훌 털어버리면서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해요. 삶이 자신에게 준 것들로 최고의 인생을 만들었는데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죠.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있겠죠.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30년 사이 제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서 정착했지요.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지요. 나는 10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2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꽤 수북이 쌓였는데 한창 눈이 내릴 때 아버지가 낡고 커다란 빨간 썰매에 말들을 메고 눈밭에 길을 냈습니다. 우리 집은 큰 길에서 1km쯤 떨어진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길을 뚫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부엌문까지 썰매를 몰고 오면 우리는 볏짚과 이불을 잔뜩 챙겨 우르르 썰매에 올라타고는 쌩쌩 달려서 큰 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엔 숲을 가로질렀지요. 썰매를 타고 눈을 맞으며 숲을 누비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어요. 참 행복한 시절이었죠. (1886년) 가을, 나는 실베스터 제임스 씨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하고 그의 병약한 부인을 간호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잠시 그 집에 있었지만 그땐 톰 도일이라는 사람이 일꾼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집에 도착해보니 꼬마 아서 제임스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메리 누나, 부엌에 가서 톰 아저씨한테 인사해. 나는 아서를 따라 톰 도일을 만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톰한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톰은 머리카락이 검고 뺨이 장밋빛인 청년이었는데 부엌에 갔더니 키가 크고 눈이 파란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톰은 톰인데 톰 도일이 아니었어요. 인사를 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 저녁 식사 때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댁 아이들하고 참 허물없이 지냈는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네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애나와 아서도, 리나도. 어쨌든 부엌에서 만난 톰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토마스 세먼 모지스였습니다. 그는 실버스타 제임스 씨가 고용한 일꾼이었고 나는 가정부였어요.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토마스는 내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토마스가 반듯한 집안에서 자란 차분하고 검소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집안이 반듯하고 평판이 좋은 남자를 찾았거든요. 닭이나 훔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감정은 남자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식어버리게 마련이지요. 토마스는 평생 농장에서 살았어요. 일하는 걸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아 못하는 게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토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덧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 곁을 있어 주었지요.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부부가 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하는 만큼 나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 사탕을 던져주길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내 몫을 하려 노력했지요. 토마스 세먼 모지스와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1887년 9월 20일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토머스는 때가 되면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남부로 가기로 했어요.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말 목장을 갖고 있는 티비츠 씨와 친분이 있던 토마스는 그를 만나러 갔어요. 티비츠 씨는 토마스에게 흔쾌히 목장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날쯤 떠나기로 했죠. 아는 게 없으면 겁도 없다고 했던가요? 결혼식은 좀 갑작스럽게 치르게 되었어요. 결혼식 바로 전주 일요일에 부모님에게 토마스와 인사드리러 갔고, 11월 4일 금요일에 토마스가 내 옷이며 책, 침구, 깃털 매트, 베개를 챙겨 넣을 커다란 상자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내 짐은 토마스의 아버지 집으로 가져갔다가 우리가 자리를 잡고 나서 토마스의 물건과 함께 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9일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 기억이 없었죠.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나도 오랫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버지의 형제들은 막 버팔로로 이사했는데 당시만 해도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도 토마스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아보았지요. 나는 아이를 10 낳았는데 그중 5만 무사히 자랐습니다. 한 명은 6주를 살았고 나머지 4은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걸 사산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셰넌도어 밸리에 나는 조그만 무덤 5개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장에서는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달라지는 거라곤 계절밖에 없죠.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는 옷을 갈아입고 불을 지피고 찬물을 끓인 다음 닭장으로 나가 닭들에게 모이와 물을 주고 들어와 아침 식사를 차리고 일꾼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때쯤 남자들이 우유를 짜고 말들을 빗질하고 먹여서 일 시킬 준비를 마칩니다. 커피와 팬케이크가 준비되고 모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여섯 시간을 내리 밭에 나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요. 집에서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까지 다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우유를 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집에서는 성경 한 장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지요. 규칙적인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월요일엔 빨래를 했고 화요일엔 다림질과 수선을 했고 수요일은 빵을 굽고 청소를 했고 목요일엔 바느질을 했고 금요일엔 바느질과 더불어 정원이나 화단 가꾸기 같은 잡다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바느질이며 청소며 도배며 페인트며 모두 직접 하는 검소한 농부들이었죠. 봄에는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받아 시럽과 설탕을 만들었고 한 해 동안 쓸 물비누를 한 통 가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대청소를 할 때가 되고 청소를 끝내기 전에 작은 과일을 수확할 때가 오지요. 그 틈틈이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의 몫이었어요. 대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병치레가 잦기 마련이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의사를 부르지 않고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봄에 옥수수를 심고 나면 서커스단이 마을을 찾았고 그럴 때면 서커스를 구경하라고 남자아이들은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여름 소풍까지 기다려야 했죠.
어른들은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농부들과 농부의 아내들은 박람회에 농작물을 출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워낙 개구쟁이라 항상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치기 바빴어요. 릴 자매가 우리 집에서 2, 3주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지간히도 장난을 치면서 놀더군요. 한 번은 토마스가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을 뿌리더니 곧바로 다른 아이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길로 물싸움이 시작되어서 몇 명은 밖에 있는 펌프로 뛰어가 아이의 양동이째로 물을 들이붓기 시작했지요. 몇 사람은 위층으로 피어 올라가서 창문에서 물을 뿌렸어요. 창문 아래에 있던 아이들에게 거의 익사 직전까지 물을 뿌려댔어요. 물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밖에 있는 아이들도 창문 안으로 연신 물을 퍼부어대는 바람에 물이 계단을 타고 식당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던 릴 자매 중 한 명이 내게 말하더군요. 만약 자기네 집 같았으면 절대로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나게 놀 수 있을 때 놀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들이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되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은 항상 떠들썩하고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그 틈에 섞여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 번은 거실을 도배하고 있는데 벽난로 덮개에 바를 벽지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덮개에 종이를 한 장 붙이고는 우선 단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쪽에 커다란 나무를 한 그루씩 그려 넣었어요. 호수가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그렸는데 햇빛에 물든 것처럼 보이도록 아주 환한 노란색으로 호수를 칠했습니다. 앞쪽의 빈 공간은 무성한 덤불로 채웠어요. 페인트, 붓으로 그렸죠. 휴의 아내 도로시의 할머니가 내 그림을 보더니 아름답군요. 지금껏 내가 본 그림 중 제일 좋네요. 행여 망가지지 않게 간수 잘 하시길 이라고 하시며 혀를 내둘렀답니다. 3, 4년 정도 쓰다가 거실 도배로 새로 할 때 내 그림 위에 벽지를 발랐습니다. 몇 해 전 거실 도배를 다시 하는데 도로시가 내 그림을 기억하고 벽난로 덮개에 바른 벽지를 떼어냈는데 그림의 색이 조금 바랬더군요. 그게 바로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1927년 1월 15일은) 날씨가 무척 나빴어요. 눈보라가 거세게 불었죠. 10시쯤 나무를 하러 나간 토마스가 땔감을 꽤 들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당신 어디 아파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토마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아니요. 근데 너무 춥네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불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어요. 내가 생강차를 좀 가져올게요. 부추도 벗고요. 내가 말했어요. 마침 난로에 불을 잘 피워 두었거든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토마스는 난로 연통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토마스는 먼저 침대에 앉았다가 드러눕고는 부추를 벗었습니다. 부추를 벽에 붙여놓으며 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이렇게 무거운 부추를 매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신 이렇게 무거운 부추 신지 말아요. 사람이 신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운 부추란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스는 그 길로 잠이 들었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3시간을 그렇게 잤습니다.
나는 빵을 만드는 중이어서 오븐에 넣기 전에 반죽을 마무리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토마스가 입고 있던 양털 체크무늬 웃옷이 너무 더러워서 내려가는 길에 웃옷을 가져가 빨았지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토마스에게 먹고 싶은 게 없는지 물었더니 토마스가 없다면서 차에 설탕을 달라고, 아까 마신 차는 너무 쓰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마 내가 부엌에 1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빵을 도로시에게 맡기고 차와 램프를 방으로 가져왔어요. 4시쯤 되었을까? 제법 어두웠어요. 여보, 차 들어요. 갈아입을 깨끗한 옷도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어요. 그러자 토마스가 말했어요. 어둡네요. 맞아요. 오늘 종일 어두웠어요. 내가 말했어요. 램프를 내려놓고 불을 붙이는 순간 토마스가 살에 들린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게 그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겁이 더럭 나서 그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지금 내가 불을 밝혔어요. 때마침 휴가, 땔감을 가지러 가는 소리를 듣고 빨리 와보라고 불렀어요.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휴가 말하며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으로 달려가 폴스의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요.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토마스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토마스를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휴가 집을 떠났는지 묻고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로이드와 포러스트가 곧 도착했어요. 의사는 지금 외출 중이었지만 최대한 빨리 올 거라고 했어요. 모두가 모이자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기가 곧바로 왔어도 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협심증이었다고 했어요. 토마스는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그해 가을 아주 이상한 말들을 했죠.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당신은 안 죽어요.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죽는 건 정말 두렵지 않지만 당신 혼자 여기 두고 나 먼저 가느니 차라리 당신이 서론 아래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겠어요. 그 말을 받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혼자 잘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혼자가 된다면 그때와는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을 보살필 거예요. 마치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리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경우엔 노년에 접어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한 번은 여동생 셀레스티아가 놀러와서 내 털실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털실로 그림을 수놓는 것보다 물감으로 그리는 게 더 예쁘고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동생 말대로 했어요. 소일거리 삼아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수를 놓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내게는 다 똑같았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제법 많아졌을 때 누군가 후식 폴스의 토마스 잡화점에 그림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축제에서 과일 통조림이나 라즈베리 잼과 함께 그림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과일 통조림과 잼으로는 상을 탔는데 그림으로는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왔다는 루이스 제이 칼도라는 수집가가 후식 폴스 마을을 지나가는 길에 내 그림들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케임브리지가에 사는 애나 메리 모리스 할머니가 그렸다고 하더래요. 그날 저녁 내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도로시가 말하기를 어머님이 집에 계셨으면 그림을 전부 다 팔 수 있었을 텐데 좀 전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어머니 그림이 보고 싶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온대요. 그림이 몇 점이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는 내게 그림이 10점 정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몇 점 되지도 않는 데다 대부분 털실로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 언젠가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찾은 캔버스 틀에 그리다 말았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버지니아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죠. 제법 큰 그림이라 틀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림을 2등분해서 2점의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칼도우 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약속했던 10점의 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일부러 신경을 썼던 거였어요. 칼도우는 내가 그림을 반으로 잘랐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언젠가 왜 가장 잘 그린 그림을 반으로 잘랐냐고 되게 묻더군요. 나는 스코틀랜드 민족 특유의 알뜰함이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칼도우는 내가 그림을 더 그리길 바랐어요. 몇 번이고 찾아와 내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는 내 그림들을 뉴욕시로 가지고 가서 갤러리에 전시했고 그중 3점은 어쩌다 보니 뉴욕 현대미술관에까지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10월 웨스트 57번가의 갤러리 세인트 에티엔에서 나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노인들이 나의 전시회를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진 못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남에게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도시 한 귀퉁이에 방을 하나 구해서 팬케이크라도 구워 팔겠어요. 오직 팬케이크와 시럽뿐이겠지만은요. 간단한 아침 식사처럼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늙음하게 찾아온 유명세나 언론의 관심에 신경 쓰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오래전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애나 메리야, 내가 어젯밤에 너의 꿈을 꾸었단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나쁜 꿈이었어요? 내가 물었죠. 그야, 어떤 미래가 펼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꿈은 우리 앞날에 그림자를 들이운단다. 아버지의 꿈에 내가 널찍한 홀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더랍니다. 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애나멜이 내가 남자들의 어깨를 밟으면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니? 내게 손을 흔들면서 남자들 어깨를 번갈아 밟으면서 다가왔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후 요 몇 년 사이 그 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엄마가 했던 말도 생각납니다. 러셀, 남자들 어깨를 밟고 걸어다니던 애나메리가 그렇게 근사해 보이던가요? 어머니는 꿈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알고 있었지요. 아니면 정말 그 꿈이 나의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걸까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16살 때가 내 나이를 가장 실감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사이드 부부를 떠날 무렵 나는 성숙했고 평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늙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손주 11명과 증손주 17명을 둔 할미지만요. 참 많이도 두었네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나의 아버지가 화덕을 좋아하셨듯이 나도 철제난로를 좋아했고 지금은 그것들이 가스와 전기레인지로 바뀌었지요.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 100년이 더 흐르면 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신으로 보여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즐겼고 더 행복해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은골무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나 그럴 겁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기로 선택하십시오.